전자무역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금결제, 그리고 외환실무, 대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같은 어렵고 이제 난해한 이런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해오시면서 지금 많이 또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쳐있는 마음을 잘 추스려가지고 끝까지 올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그런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마지막 남은 땀방울 하나까지 전부 쏟아부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무역에 있어서 이 강의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전자경영 및 인증, 이것은 전자무역 부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사실 알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고 이제 생소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고 나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전자경영 및 인증에 이제 집중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많이 이제 추천이 되고 사용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보급화되기에는 이제 많은 시일이 걸리죠. 국제적인 통신 규약인 비즈니스 프로토콜, 국제통신규약인데, 이런 것은 이미 이제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특정 국가나 산업별로 이것을 또 채택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인증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인증 체계를 또 다른 나라가 인증을 해주고 채택을 해야지만이 서로 상호 간에 데이터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그런 공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통일된 규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을 보시면, 이제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자적으로 한 것, 그것을 이제 전자적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흥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문서를 교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이제 체결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거래 행위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자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의 성립에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면은,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근데 이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에다가 내가 어떤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그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샘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방문해서 어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은 전자계약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는데 전자입찰이죠, 이게. 과거에 이제 이렇게 면대면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속칭 말하는 이제 로비를 잘 해가지고 어떤 뇌물을 제공하고 이제 향응을 제공해가지고 거래를 따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암암리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주 기술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은 배제가 되는 그런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전자 입찰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 입찰이 이루어져가지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의 효력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전자 입찰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찰 사항을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랜에다가 이렇게 어떤 공란이 있겠죠, 그죠? 뭐 품명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란이 양식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양식에다가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제 전자계약의 효력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이렇게 이제 폼에다가 적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다 하지 않고 다른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것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이쪽에 입력된 것을 수신자가 그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뭐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또는 그것을 프린트 아웃한다든지 하여튼 그 정보화된 그런 서류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내 준 것, 이것을 출력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것을 전자계약의 효력의 시점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닌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때, 그러니까 수신자가 관리하는 이메일 어드레스라든지 이제 그런 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자계약의 효력의 시점으로 본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전자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홈 뱅킹을 하려면은 전부 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자 인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 인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주민등록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문을 찍어가지고 동사무소에 확인을 받은 그 주민등록증은 뭐죠? 바로 나 자신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나의 신분을 이제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증서는 바로 그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공개키를 바로 이제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해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 인증하고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등록증이고, 그럼 이제 첫째 이제 여기서 전자인증에서 나의 이름이다. 소유자의 이름은 주민등록장에서는 뭐죠? 이것은 이제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증의 이제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전자 인증에는 일련 번호가 있겠죠? 분필이 상당히 약하네요. 일련 번호가 있겠죠? 전자 이제 인증 키에 그 일련 번호. 이것은 바로, 주민등록증의 이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자인증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공개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개키가 나오는데 이제 공개키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주민증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문. 이 지문과 내 지문을 대조해 봄으로써 내가 이제 봉인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증한다는 그런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이제 날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무소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동사무소 발행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이 그게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딱 인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인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인증에서 나오게 되는 뭐 공개키라든지 그다음에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제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인증과 주민등록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인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전자인증을 발급받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봄으로써 뒤에 나오게 되는 대칭키라든지 공개키라든지 여러 것들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인터넷 뱅킹을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민원 서류를 이제 발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전자 인증을 받는 그러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사용자가 지금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대행기관에 대행기관에 방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통장을 개설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파일을 등록 대행기관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회사 같으면 뭐 사업자 등록증, 개인 같으면 주민등록증,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처음 가지고 이 등록 대행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죠. 비록 온라인 접수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등록 대행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 대행기관인 것은 바로 은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은행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등록 대행기관에서 은행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인증기관, 이것은 CA라고 그러죠. CA는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에 이것을 보내면 인증기관에서는 다시 그것을 인증했다는 일련 번호를 바로 이제 등록 대행기관에 송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등록 대행기관에서는 바로 나온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인증서를 가지고 사용자는 다시 그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에 인증받은 그 키값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한 행위는 전부 다 이 등록 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자신의 이제 그 받은 이제 인증번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면 이제 그 은행에서 그 값을 CA에서 발급해두는 그러한 인증서 번호를 이제 주게 되잖아요. 그 인증서 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전자이체를 할 때 이제 카드 같은 거 나오죠. 뭐 11번은 몇 번 쳐라. 나중에 그래서 확인하는 이제 키 값을 주게 되는데, 마치 그 주민등록처럼 생긴 거, 그런 걸 주게 되잖아요. 그 번호가 쭉 찍혀 있는데, 바로 그런 걸 이제 받아갖고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개인 키를 이제 입력을 시키죠. 이게. 개인 키를 입력시키면은, 그것이 처음에 인증받은 그 개인 키를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이제 인증기관으로 그것이 송부가 되죠. 개인 키를 생성함과 동시에 바로, 공개키가 이제 생성이 되죠. 공개키.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는 동시에 이것이 한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개인 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부여받은 그 인증 키 값, 그것이 바로 개인 키가 되는 것이고, 공개 키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쭉 가가지고 이 CA에 인증기관에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러한 개인 키가 송부가 되면은 그것이 공개 키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도착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 CA에서는 그런 공개 키 값을 가지고 이거와 이것을 대조를 해서 이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본인임을 이제 확인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홈쇼핑에서 인터넷으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카드 결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ISP 안심크랙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이제 부여받은 그 키값 이제 그거를 이제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개인 키를 이제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저쪽에 이제 인증기관을 거쳐서 그것이 내가 본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날라온 개인 키하고 인증기관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키, 그래서 바로 공개키라고 하죠. 그 공개키하고 이거 개인키하고 맞춰가지고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비로소 이제 결제가 딱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그 전자인증을 가지고 우리가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키값을 생성할 때는 개인 키는 컴퓨터에 이제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이제 보관이 되죠. 그래서 컴퓨터의 이제 하드디스크에 이것이 이제 보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할수록 USB 키에도 저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켓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키값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인 키는 자신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노출시키고 이제 공개 키는 바로 이쪽에 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키값이 되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공개 키값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개인 키를 아무리 보내봐야 이 개인 키를 이쪽에 인증기관에서는 이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기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카드 입력할 때 바로 이 개인 키값 ISP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입력시키지 않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결제 에러가 나가지고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제 크게 보면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한 방에 딱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증기관에 갈 필요는 없고 등록 대행기관에 가서 그러한 절차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여받은 그 키값을 입력시키게 되면 바로 개인키와 공개키가 동시에 생성이 된다. 그것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인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밀성을 주시다. 그래서 confidentiality 이렇게 있는데, 자, 기밀성이라는 것은 메시지 내용을 제3자가 획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도청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송되는 이것이 이 정보가 제3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그것을 해독해가지고 엉뚱하게 보낸다든지 또는 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onfidentialit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라는 거, authentication이라는 것은 바로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인증키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만든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죠? 내라는 것을 이제 인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 키가 되는 것이에요. 프라이빗 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 키가 딱 송부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이제 공개 키가 되죠. 개인 키가 딱 오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인증기관에서는 등록된 이 공개 키를 조합을 해보고 서로 이렇게 대응시켜 봄으로써 이것이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쇼핑몰 에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어떤 고객이 상품의 구매 대금으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신용카드 번호나 전화번호를 보내왔을 때 그 고객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유자인지를 확인 여부를 따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authentication에서 인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결성에서 인테그리티를 냈는데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전송 도중에 훼손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A라는 쇼핑몰이 있고 이제 B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의 쇼핑몰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그러한 결제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원래는 이 B 쇼핑몰로 가야 되는 것이 잘못 A 쇼핑몰로 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러한 전송을 쭉 해오게 되면서 중간에 누가 가로채가지고 그 메시지 내용을 바꿨다. 예를 들면 동일한 물품을 이제 취급하는 A, B 쇼핑몰이 있는데 그 B 쇼핑몰로 가야 되는 것을 A 쇼핑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중간에 정보를 가르쳐가지고 자기한테로 전부 다 그 구매 신호가 오게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겠죠. 바로 그러한 정보가 훼손됐는지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결성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결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 보내오는 전송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암호화시켜서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라는 건 non-reputation인데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부인 방지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사용자가 A 쇼핑몰에다가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대금 결제 그 구입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그래가지고 대금 결제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잡아뗀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느냐 하고 이제 잡아떼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장치가 바로 이제 non-reputation 부인 방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사용자가 보내온 이런 개인 키값 이런 개인 키값을 바로 공개 키값하고 이제 대조를 해보게 되면 이 사용자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이 non-reputatio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전자서명은 종이문서에서의 서명과 같은 전자문서에서 정보보안의 요소 중 무결성, 진정성, 부인 방지를 해결하여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서명 키 값도 역시 처음에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을 때 다 일련 번호를 이제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서명 그렇게 되면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사인펜이나 이런 것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캐너로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치 서명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일련 번호의 키값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될 때는 전부 다 암호화되죠. 그것이 인증기관에 자신이 등록한 그런 공개 키값하고 이제 맞게 되면 그것이 저쪽에 이제 수신받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그 모습이 쫙 보여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을 이렇게 수신한 사람은 송수신한 사람의 그 공개키로 복호함으로써 진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크립션, 즉 복호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전송되어 온 그런 암호로 그대로 출력을 해버리면 수신자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신자가 알 수 있게끔 어떤 그 활자체 우리가 폰트로 그 내용을 글자로 쭉 나타내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암호를 이제 풀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이제 암호화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이러한 공개키를 바로 전자인증서에서 디지털 서티피케이션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제적으로는 비대칭형 암호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인증이 국제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 그 전자인증서를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인증서라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전자서명의 검증키가 누구 것인지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개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인증서가 되는 것이고 전자서명 생성키, 이 개인키라는 것은 바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의해서 인한 그 전자서명으로서 개인이 보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전자서명을 또 키값을 부여를 받게 되고 바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전자서명 검증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키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KI에서 Public Key Infrastructure에서 공개 키 기반 구조를 줄 수 있는데, 자,
자, 공개키 기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중망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부여된 한 쌍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은밀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이런 전자인증은 바로 공개키 기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배우시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전자 결제를 한다든지 전자 상거래를 할 때 그때 보내지는 메시지는 전부 다 암호화돼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 그것을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어떤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으로 이렇게 인증기관에 오게 될 때는 이것이 전부 다 중간에서 암호화되고 그 암호화가 된 것을 인증기관에 도착이 되면은 인증기관에서는 다시 그것을 평문으로 다시 복호화시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크립션, 또 암호를 푼다 해서 복호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암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대칭형 암호 방식,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방식 이렇게 있는데, 대세는 현재 국제 표준은 바로 공개키 암호 방식인 비대칭키 암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칭키 암호 방식과 공개키 암호 방식은 뭐냐? 그래서 자, 지금 이 공개키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개인키가 있고. 처음에 내가 개인키를 가지고 공개키에다가 서로 이것을 이제 맞춰보게 되면은 내가 그 본인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공개된 키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기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처음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 개인키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국민, 외환, 신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개키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개인이 각각의 은행과 거래를 할 때마다 전부 다 공개키를 전부 다 부여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대칭형 암호 방식이 되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이죠, 그죠? 개인키하고 신한은행, 외환은행에서 대칭되고, 그러면 또 인증기관에서는 공개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물려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서로 이제 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형 암호 방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이제 시메트릭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단점이 이제 공개키는 공개키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되면 다양한 여러 기관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대신에 바로 이것을 일일이 다 생성을 해야 되니까 개인키와 이 공개키가 서로 키값이 맞게 되는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다 생성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것을 다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제약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형 암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보 교환 당사자들이 같은 키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간 정보 교환에서는 한 사용자가 다수의 키를 유지하고 관리되는 그런 제약이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인키를 생성해서 하나의 공개키를 인증기관에서 발급받고, 그럼 인증기관에서는 부여받은 그런 개인키와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개키를 서로 대조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개인키를 딱 보내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금 이체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키 값을 여기에 입력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인증기관으로 이게 날아가죠. 그럼 인증기관에서는 바로 이제 공개키를 맞춰보고 그 요청값을 이쪽에 수행하고자 하는 이제 기관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국민, 그다음에 외환, 신한 여러 가지 은행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용자가 요청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고, 그러면 이 기관에서는 바로 이 개인키 사용자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개키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개인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송신문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쓰고 공개키는 전자서명의 검증과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쓴다. 그렇죠. 처음에 와가지고 개인키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 공개키를 사용해가지고 날라온 그 암호를 다시 해독을 해가지고 보내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쪽으로 오는 그 일방향 계산은 어렵지만, 일방향 계산은 쉽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은 쉽지만,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서명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그 비밀키는 사용자만 알고 있고, 개인키는 바로 비밀키가 되겠습니다. 시크릿 키가 되겠고, 복구화된 공개키는 바로 이 비밀키와 서로 한 쌍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는 그 암호화를 하기 위한 키의 용량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대칭형 암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래서 다양한 검증기관에 이것을 데이터를 송신하니까 역시 속도가 느려지겠다는데,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칭형 암호 방식보다 느리다는 것이지 거의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용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먼저, 송신자는 처음에, 자기가 입력을 할 때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 2, 3, 4, 5 아랍의 숫자라든지 자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플레인 텍스트가 평문으로 작성이 되고, 그것이 다시 개인키 값을 이용해서 전송이 될 때는 다시 또 사이프 텍스트 해가지고, 암호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돼서 온 것을 다시 공개키를 이용해서 해독을 하고, 쭉 디크립션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쪽에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그 전자인증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는 국제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상의 화폐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중개인 등에 의해서 지원되고, 그 형태는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같은 디지털 금융수단이 이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겠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상당히 그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한 그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전자화폐, 전자수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폐 또는 이제 동전의 형태가 아닌 그 전자 형태로 화폐 가치를 저장한 것으로서 즉시적인 지급과 교환이 가능한 지급수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뭐 충전을 해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충전을 해가지고 쇼핑을 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자수표를 들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그런 수표를 바로 이제 전자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자수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어음 부분은 2005년 1월 1일 날 처음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시행된 것이 바로 전자어음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높을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무역에 있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볼레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들 수 있게 되는데, 볼레로 프로젝트는 1994년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의 그 무역 해운 운송회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통신회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무역 거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종이 서류들을 전자메시지로 전환해서 서로 방문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편으로 이것이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훼손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볼레로 프로젝트는 바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제 트레이드 카드하고 시스템은 비슷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제 선화증권을 전자화하는 것에 이 볼레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본래로는 이제 선화증권을 포함해서 무역서류 전반에 걸친 전자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선화증권의 전자화, 이것이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볼레로의 구성 체계를 보게 되면 볼레로는 서비스 참여자들의 그 계약 관계를 규정한 다양한 그 무역 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북이라는 이런 계약 관계를 규정한 이러한 규정에 반드시 이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룰북에 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카드가 있게 되는데, 트레이드 카드는 세계무역센터 협회가 발의하고 현재 트레이드 카드사가 추진하는 트레이드 카드로서 이것도 이제 전자결제의 수단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서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용장을 오픈하게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을 방문을 해가지고, 또는 입금되어 있는 그런 이제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신용장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통지은행으로 발송이 되고, 통지은행에서 다시 또 수출업자에게 또 전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트레이드 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신용장의 오픈을 배제하고 있다. 그거 없이, 신용장 없이 거래하는 것을 최종적인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한 신용장이 발급받아가지고 그것이 결제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은행의 역할이 현저하게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단지 그러한 결제를 중개해 줌으로써 어떤 그 자금이 필요한 그러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어떤 자금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그 금융상에 있어서 이제 중개자의 역할로 그 역할이 상당히 그 축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드 카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이제 자금 공여를 줄 수 있는데, 수입업자는 금융기관에 신용 공여 한도를 신청하고, 은행은 신용기관의 과정을 거쳐서 신용 공여 한도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을 바로 펀드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업자는 바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금융기관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일종의 이제 대출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에 발급한 그런 신용 한도를 가지고 다시 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그 무역금융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 트레이드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신용장을 오픈하지 않고 대금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신용장을 이제 발급할 때들은 여러 가지 그 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절감이 되고, 그리고 신용장을 통지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그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에 추구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시험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볼레로 프로젝트, 그렇게 되면 선화증권, 그 다음에 트레이드 카드, 그러면 신용장,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쌍을 이루게끔 먼저 본능적으로 탁 떠오르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볼레로 프로젝트는 바로 선화증권의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서류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은 이러한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그리고 서류의 일치 여부 및 대금 지급 준수 여부, 그것을 전자화하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ayment 플러스 같은 것도 스위프트 넷이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인데, 글로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된 엔드-투-엔드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라는 이러한 용어도 시험에 또 출제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도 이제 이 각각의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어떤 그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강의라고는 저 자신도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그것을 담당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 다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은 또 별개의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 이제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추진돼야 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 첫 번째는 이제 PAA에서 Pan Asian E-commerce Allianc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바로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제 KTnet, EDI 시스템의 이제 관리기관이죠. 주관사업체고, 바로 이 두 업체가 동남아시아 이제 8개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실거래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바로 PAA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트러스트 LLC, 코리아 재팬 이트레이드 허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셈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읽어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시험 준비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1교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스킵도 많이 하고 또 추격해서 넘어가가지고 제 이제 높아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의가 좀 불성실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제 의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건너뛰거나 축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